22살 미혼부가 갓 태어난 딸을 보육원 계단에 내려놓았습니다. 25년 후 그 아버지가 찾아간 대기업 본사 로비의 CEO가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꺼낸 낡은 사진 한 장이 로비 한복판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부산 남항동 새벽 5시 항구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낡은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준혁 47살은 그날도 어김없이 건물 입구 계단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건물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관리인 일을 하면서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고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새벽마다 계단을 닦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올 때 여기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준혁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와 그 아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는 앳된 청년. 사진 속 청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딸을 보육원에 맡긴 건 딸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일당 8만 원짜리 건설 현장 막노동꾼이었고 아이의 엄마는 출산 직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젖도 살 수 없고 기저귀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흘을 버텼습니다. 사흘 동안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건 체온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밤 이준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온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보육원 계단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문 앞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게 이준혁이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항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나면 딸이 찾아왔을 때 없을까봐. 그해 가을 남항동 일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그룹사인 한솔그룹이 이 지역 노후 건물 일대를 통째로 매입해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준혁이 25년 동안 관리해온 건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 전원에게 3개월 안에 퇴거하라는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준혁은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셋이 건물 앞에 나타나 사진을 찍고 측량 도구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은 그중 한 명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남자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날 밤 이준혁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딸이 찾아올 방법이 없어집니다. 보육원은 5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고 그는 딸의 입양 기록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골목, 이 건물, 이 계단이 그가 딸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정 선생이라는 60대 남성이 탄원서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건물의 역사적 가치, 세입자의 생존권, 장기 거주자의 권리. 이준혁은 그 내용을 한 글자씩 읽으며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한솔그룹 법무팀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기각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준혁은 통보서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퇴거 마감일을 열흘 앞둔 월요일 오전. 이준혁은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부산역으로 나갔습니다. 서울행 KTX 표를 끊는데 2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여의도 한솔그룹 본사 빌딩은 53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신 차림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준혁은 대표이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예약 없이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민원 창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 없이는 접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이 탄원서를 내밀었더니 그건 이미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로비 한편의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표이사 귀중이라고 또박또박 쓰인 봉투였습니다. 거창한 법률 주장이 담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항동에서 25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곳에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는 편지를 들고 다시 민원 창구로 갔습니다. 여직원은 이미 처리된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옆 서류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준혁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편지는 서류함 옆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다시 주워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또 오면 된다고. 다음 날 오전 9시 이준혁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비팀장 도주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허가 없이 장시간 대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주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본사관리부서에 보고했습니다. 어제부터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다고. 부산 남항동에서 올라왔다고. 그 보고는 보안팀에서 총무팀으로 올라갔고 총무팀 과장이 대표이사 비서실에 간단히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일지, 기록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1시 지방 현장 방문을 마치고 헬기편으로 귀환한 한솔그룹 대표이사 한서윤 25살이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다가 비서인지 팀장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서윤은 처음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지 팀장의 말이 귓가에 걸렸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앉아 계세요. 부산 남항동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서윤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항동.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로비 한편의 긴 의자에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한서윤의 손이 가방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번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양부모 몰래 보육원 원장 선생님에게서 받은 사진. 그녀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를 안고 있는 22살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그 사진을 25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의자 위의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서윤은 지 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 저한테 안내해 주세요. 지 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준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혁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한서윤이 이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손마디가 굵어진 손, 오래된 점퍼에 낡은 지퍼. 하지만 사진 속 그 청년의 눈매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준혁은 낯선 젊은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깐 시선을 내리다가 습관처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도 손을 뻗었습니다. 접힌 사진을 꺼내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 위에 각자의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이준혁의 사진 속 아기와 한서윤의 사진 속 청년. 그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마디를 겨우 뱉었습니다. 너구나. 한서윤의 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53층짜리 빌딩을 이끄는 대표이사가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준혁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올렸습니다. 한서윤은 처음엔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터졌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 수십 명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한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준혁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온 적 없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애가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그날 오후 한서윤은 전략기획실 임원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남항동 일대 철거 및 재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 세입자 퇴거 통보를 즉시 철회할 것,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 상생형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 임원들은 수천억 원짜리 계획이 흔들리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대표이사의 표정을 보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에게 퇴거 통보서를 들이밀었던 현장 담당 팀장과 탄원서를 쓰레기통 옆에 올려놓은 민원 창구 직원은 본사 감사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각각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비서지 팀장이 뒤늦게 확인한 사실 하나. 보육원이 문을 닫기 전까지 25년 동안 매달 정기 후원금을 보내온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계좌의 이름이 이준혁이었습니다. 일당 노동자가 벌어 아끼고 또 아껴서 매달 50만 원씩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25년 동안 지 팀장이 그 내용을 한서윤에게 보고했을 때 한서윤은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구나. 이준혁은 한서윤의 제안으로 남항동 건물 관리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건물의 명의는 한솔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장기 세입자 전원은 월세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이사를 거절했습니다. 딸이 좋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여전히 그 건물 계단을 쓸었습니다. 이제 그 계단 끝에서 서윤이가 가끔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침 커피 2잔을 들고서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고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